이준석 포비아가 있어요. 일반 반장 뽑는데 예. 교장 선생님이 매우 창피하겠죠. 수요일은 맞짱 토크, 두 분의 정치 짱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하고 싶은 말씀 있는 겁니까? 네. 네. 이거 우리 토론의 명을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하면 맞짱 토크하니까 예. 발음이 막장 토크로 아, 죄송합니다. 막장 토크. 아, 저희 막장은 아닌데 발음이 네. 잘 안 좋아서 맞짱 맞짱. 토크입니다. 네. 맞짱 토크. 맞짱. 두 분 또 오늘 뭐 눈 와서 조금 예, 눈이 너무 예. 많이 왔어요. 출근길 진짜 교통사고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좀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특위위원들 좀 만났었거든요. 네. 유가족들 눈물도 흘리고 어제 간담회 결과 결국은 국조특위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선 기자님부터요. 그 국조특위 복귀를 위한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 부모님들의 절규를 듣고도 국조특위에 복귀를 안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인면수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제 저는 그 아버님 말씀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그랬지만 이 가영이 엄마인가요? 그분께서 이제 가영이 유가족이 됐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15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 중에 누구도 아이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막말도 계속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멈춰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 모습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장소영님 어떻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부터 여야가 같이 현장 조사까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고 뭐 국조특위를 사의 표명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말 잘하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늦었지만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이것만 해도 그분들에게는 일단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이 원하시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무총리나 대통령도 이분들 피하지 말고 만나셔서 위로하고 상처 보듬고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얘기를 해서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덕 총리가 좀 애매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나오는 길에 또 엉뚱한 사람하고 악수를 그러니까 하고 신자유주의 연대하고 악수하고 30초 만에 떠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총리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취재가 되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한다 그래요. 총리실에서. 그리고 그냥 개인 일정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총리가 12구 참사 유족들이 있고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그 녹사평역을 개인적으로 일적으로 낮에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건데요.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실 업무보고인가요? 있고 나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거고 가보라 해서 갔던 거 아닌가. 명분용으로 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갔으면 그 현장 보면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유족들 계시고 시민분향소 계시고 경찰 있고 그 극우단체가 와서 계속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 아닙니까? 그럼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막말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도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족들 손도 잡아주시고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좀 하시고 그 분향도 하고 이게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막 유족들이 사과하세요 막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냥 획 돌아서 30초 만에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저는 장 소장님 이해 가세요? 저는 도무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급한 나머지 또 무단횡단도 해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할 얘기를 장윤석 기자님이 다 하셔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총리에겐 개인 일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음과 가슴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리의 그런 행보들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감정이 없는 분인가라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유가족분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그 화를 받아들여서 그분들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게 공직자가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강하게 저분들이 소리치고 항의하니까 그냥 미안 하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예. 그거는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그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박희영 구청장하고 권영세 장관 그 카톡 대화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분향소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두 사람은 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포함된 그 다수의 인파가 모여있는 단톡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아마도 선거운동용으로 만들어진 단톡방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위해서.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수많은 뭐 기사도 링크해서 올리고 뭐 이러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겠지만 그걸 뭐 다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뭐 봤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찌됐든 저는 그 단톡방 얘기를 들으면서 소위 이 국민의힘 그 인사들 내면에 흐르는 네. 기본적인 그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 정당의 어떤 품격에 걸맞는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좀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김민아 창원 시의원부터 아니죠.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창원시의원, 뭐 김해시의원 그리고 최근에 김상훈 비대위원까지 네. 너무나 그 심각한 막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당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뭐 징계하겠다. 물론 이제 그 도당 차원에서 하고 중앙당으로 올라와야 되겠지만 네. 도당 차원에서도 그 민주당만 막 윤리위 걸어서 심판해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도당 차원에서도 별로 안 움직이고 이게 잘못이라는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저희가 지난 그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사실은 그 사회적 그 학습을 한 건데 그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저는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수진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 차원에서 징계는 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빠르게 조치해야죠.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 말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부탁할 말씀이 있다고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위로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 상처에다 소금은 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당원 100% 이거 뭐 저는 장성철 사장한테 예전부터 꽤 많이 들어가지고 예측이 됐었는데 제 말이 맞았죠? 예. 혹시 또 뭐 당 내부 상황 들은 소식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당 내부 상황은 장윤성 기자님이 더 잘 아세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냥 비윤계의 일부 반발이 있고 일단은 뭐 대다수 99%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유감의 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무슨 100% 당원 투표로 룰을 개정을 하느냐. 우리 논의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말들을 해명 없이 180도 뒤집어 버렸잖아요.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작년에 4.7 그 서울시장 뭐 재보궐 선거 때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하셨었어요. 그때 안철수, 금태섭 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우리 여론조사로 한다. 이게 공정하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여론조사로 지금 후보를 뽑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공직자 선거긴 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어떤 누군가 후보자를 뽑을 때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역선택 이거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없다고 하더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역선택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말을 바꿀 때는요. 합당한 명분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뜻을 나는 그대로 따르겠어.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로 당대표 만들 수 없어.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당원 100% 결선 투표제까지 했는데 저는 이래가 다 막히는 거 맞아요? 100% 해가지고 그래야 유승민 의원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매우 창피하겠죠. 더 지금도 부끄러운데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르는 당원들이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해놨던 그런 당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좀 해보면 그 퍼센트가 많지는 않다 그래요. 한 20%에서 30% 수준이고 실제로 이제 안 줍니다. 기자들한테 국민의힘에서 당원의 구성이 당원 명부 구성이 아니 명부는 뭐 안 받아도 되지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안 알려줘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그 TK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PK 뭐 강원 이런 순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20, 30대가 한 뭐 20% 내외 그리고 여전히 5, 6, 7, 8 이쪽에 쫙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구성을 보면 10대 빵으로 했을 때 유승민 전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할 거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후보 단일화 같은 걸 해버리면 설당이 없게 될 거다. 이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십자가를 지고 밟으면 밟히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룰을 억지로 명분 없게 바꾸고 하니까 당 내부에서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비단 비윤 뭐 반윤 뭐 이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위 당의 좀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4선 이상 의원들 취재를 좀 해보면 당이 상당히 위태위태하다. 이러다가 우리 또 비대위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쯤. 왜냐하면 윤핵관 지도부로 총선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장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의원은 일반 지금 반장을 뽑는데 3반 학생들이 왜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투표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일반 반장 뽑는데 교장 선생님이 왜 이 사람 반장 뽑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교장 선생님이 나왔다. 교장 선생님이 일반 반장들 면접 보고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 라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이게 맞냐. 저는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정당 민주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거의 망조가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해산해야 됩니까? 정당 해산을 해야 될까요? 예, 아니 개과천선. 아니 좀 전에 조수진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100%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2의 이준석이 나타나서 안 된다. 조수진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랑은 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당내에 이준석 포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을 너무 많이 흔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과 비슷한 사람이 와서 또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당을 흔들고 뭐 이상한 방식의 혐오를 계속 조장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아마 내일 그 고려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알아요. 내일요?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건데 내일부터 상당히 또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길을 뭐 묻다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길부터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뉴스킹에서 바로 또 모셔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언론 인터뷰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하나 더 짚어보죠. 개각 얘기가 있는데 이 개각하고 당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당 외곽에 있는 정치권에 원래 있었던 분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전에 개각 대상에 포함이 돼서
당 대표 후보로 긴급 투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분석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고 한번 맛보기로 띄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탐색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그거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희룡 권영세 장관은 좀 성장 촉진제를 맞아야 어떤 후보로서 강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좀 궁금한 게 그 두 사람 나오면 그게 인지도가 높은 건가요? 인지가 높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원희룡에게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낙하산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공감이라는 윤핵관 의원들 모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그때부터 원장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원희룡 장관 돼야 된다라고 논리를 쫙 펼 거 아니에요.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보기엔 초등학생들도 아마 지금 뉴스킹 듣다가 야 진짜 어른들이 재밌다. 우리 반장 선거만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2004년 초반 한나라당 시절로 총재 시절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꽂는 거 아닙니까? 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법성도 있을 수 있는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그냥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도 안 해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 정치를 퇴행시켜도 되나. 이건 좀 장 소장님이 보수 우파 패널로서 보수 우파 패널 호소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앞장서서 막으세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렇지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대로 전당대회도 치러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웃긴 게 이제 이렇게 어제 한 언론에서 이렇게 확 띄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이 그 취재하셨잖아요. 말씀하세요. 되게 긴장을 한 거예요.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진짜야? 네. 이런 분위기가 있어? 정말이야? 이렇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했다라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원희룡 장관도 한동훈 장관도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풀어주면 나가는 거고 안 풀어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장관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내각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원희룡 장관은 엄청 원한다는 거거든요. 풀어준다는 건 당대표 되는 거라고 그렇죠. 보겠네요. 본인들은.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박지원 원장 복당 과정에서 뭐 논의가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됐던 건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제 과거를 못 잊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상당히 문모닝 뭐 매일 아침 비판했었잖아요. 매일 아침 했었습니다. 그때 상처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도부에 있거나 당의 핵심 당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박지원 이제 이런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와서 당을 또 그렇게 막 휘저으면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 호남 공천과 본인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 유사시에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정도 국민의힘만큼 지금 대단히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박지원 원장님 당에 오셔가지고 저 좀 보호해 주세요. 빅 스피커잖아요. 언론에 나가서 제가 얼마나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지 보복받고 있는지 검찰의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촌철살인해 주세요. 그 용도로 박지원 원장을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지원 원장도 지금 검찰이 수사받고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습니다. 곧 구속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소당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보호막이 필요한 거죠. 민주당이라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그렇고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다 같이 이해관계가 같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빅스피커. 왜냐하면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리고 또 선배들이 출연하면 항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로지 박지원 전 원장만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고마운 거죠. 박지원 원장의 목표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해서 총선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 무조건 가는 거죠. 무조건 갑니까? 네. 현재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 안 네. 해봤습니다. 그러는데 네. 지역구도 나옵니다. 네. 진도, 해남, 맞아요. 완도. 맞아요. 저 건강해요, 운동해요, 네. 막 이렇게.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 저희가 계신 금요일 날 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요? 정치킹 시간에서 다시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근데 진짜 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매일 라디오 하나, 네. 그다음에 매일 페이스북 하나, 네.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상당히 성실하게 사시는 팔순이세요.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노동개혁 반드시 추진하겠다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제도 청년 200여 명하고 3대 개혁 등을 네. 주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네. 이거 얘기를 입장을 먼저 밝힌 거네요. 예, 말씀 주십시오. 노동개혁 해야죠. 노동제도의 유연성, 노사 간 공정한 협상력, 직장 내 신체적, 정서적 안전, 법적 안정성. 이것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노동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민노총이라는 곳이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으로 귀족 노조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변질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민노총이 주말마다 어떠한 집회를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변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노동단체, 노조는요. 노조를 위한 단체여야지 소수의 귀족 노조를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전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아마 입법 추진하는 것 같아요. 조영 원내대표가 노조 재정 투명성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뭔가 법 개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갈래갈래 나눠서 좀 정치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대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대로 하고 수당도 청구 못하는 이런 상황은 좀 바꿔야 된다. 아니면 정말 딱 52시간만 일하든지. 딱 52시간만.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또 일하다 보면 더 야근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그걸 못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어쨌든 이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렇게 세게 이른바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이나 노동단체를 타겟팅하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윤석열 정치, 윤석열식 정치 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치를 보면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정치를 좀 합니다. 그게 보면 야당이었고 MBC였고 그리고 이제 노조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현상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깜깜이 노조다, 뭐 예산 마음대로 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민주노총 취재를 좀 했는데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법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부 사법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한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노조법에 불법적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부에서 일원 한 푼 보조를 받지 않고 조합비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투명한 회계 장부를 다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 때 기자들이 다 취재해서 그 장부를 다 공개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서 문제는 이따금씩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다시 추가 뭐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문제로 치환해서 정부가 몰아붙이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취재를 하셨다는 거네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좀 다 돼서 또 다음에 또 맞짱 토크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 예. 저 뉴스킹 제가 출근하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저희 코너는 소개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부에 짱짱 맞짱 토론 이거 소개도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그랬어요?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영 얼굴까지 빨개지고 알겠습니다.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장윤선 기자, 장성철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